반갑습니다. 자, 오늘 102페이지 용도지역의 건축 제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 노트를 이제 내렸는데 이제 양이 좀 많다 보니까 무료로 좀 배포하기 좀 그래가지고 최대한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학원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학원에서 재본을 해버리면 이 가격이 올라가가지고 좀 부담이 되실까봐 그냥 최대한 싸게 공급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복사를 해서 그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복사지 가가지고 노트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이렇게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본을 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가격이 5, 6천 원 이렇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게 많이 제작하면 단가가 떨어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수강생 수도 작고 이러다 보니까는 최대한 이제 싸게 드린 겁니다. 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판사하는 내용이랑 똑같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판서 굳이 열심히 하실 필요가 없다고 한 게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거 보시면은 제가 판사하는 내용이랑 거의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똑같으니까 요걸 이제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조용히 찾아오시죠. 조용히 찾아오셔가지고 야 요거만 하면 안 되나 이러면서 물어봅니다.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제가 강의 노트를 안 만들었었는데 판서한 것만 계속 반복해서 봤다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판서 내용에다가 요거보다 원래 판서 내용은 더 작습니다. 더 작은데 여기에다가 이제 건축법이나 주택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책 보지 마시고 요것만 보시라고 암기사항들을 그냥 다 넣어놨습니다. 썼다. 그러니까 뺄 거 중요한 것만 넣은 것도 아니고 암기사항들을 그냥 웬만한 것들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보셔도 충분히 이제 공부가 좀 어느 정도 되고 이제 반복이 어느 정도 되고 나면은 이 판서 내용만 봐도 충분히 내용 같은 것들은 생각이 나게끔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니까 마지막까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에다가 조금 이제 내용 부족한 부분들은 요약서가 나온다면은 그 요약서 같은 것들 그거 이제 보충해 가지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렇게 합격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책은 여러 권 보면 안 됩니다. 한 권만 봐야 됩니다. 한 권만. 그러니까 내가 가장 이제 빨리 볼 수 있는 책을 한 권만 선택해 가지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은 이제 그게 이제 하루에 뭐 한 3시간, 2시간이라도 공법 같은 거 충분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전범위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험에 임박하면은 그 책 한 권, 내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책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는 게 가장 이제 합격하는 데는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것들 어떠한 자료든지 뭐 상관없습니다. 이걸 보셔도 되고 아니면 뭐 요약서를 보셔도 되고 뭐 때에 따라서 뭐 기본서를 보셔도 되는데 한 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 보면은 자, 오늘 국회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 먼저 국토 전체를 계획으로서 규제하니까 각종 행정계획들이 먼저 나오죠. 첫 번째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둘 이상의 시, 군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그 다음에 도시, 군 계획이 나오죠. 이 도시군 계획은 관할에서 즉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군에서 수립하는 계획이 도시군 계획.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은 둘로 나뉘는데 첫 번째가 도시, 군, 기본 계획. 자, 이 도시군 기본 계획은 역시 도시군 계획의 일종이니까 만드는 곳을 관할에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그 다음에 방향만 제시하는 계획은 추상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추상적인 기본 계획으로부터 지침을 받죠. 지침을 받아서 관할에서 계획의 내용을 구체화시킵니다. 이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 다음에 구체화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구체화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게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 해서 첫 번째가 용도, 지역, 그리고 지구, 그 다음에 두 번째 용도, 구역 이러한 것들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냥 아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하게 되고 이 절차가
계획이라는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 계획이 도시군 관리계획.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신도시를 만드는 개발사업이나 재개발, 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입지, 규제, 최소구역. 이러한 것들을 먼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입지, 규제, 최소구역에서는 입지, 규제, 최소구역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관리계획의 내용이고, 관리계획이 뭡니까? 라고 하면은 이 박스 안에 들어오는 내용들.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절차. 그 다음에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절차가 바로 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 그 다음에 저번주에 이제 광역도시계획이나 기본계획,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를 배웠고, 용도지역의 지정의 특례까지 했었습니다. 지정의 특례. 자, 그래서 보면은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용도란 말이랑 지역이랑 결합이 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지역, 지구, 구역 중에 지역이 가장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관할, 토지의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전부에다가 지정을 하죠. 전부에다가. 그 다음에 이 용도란 말은 뭐 쓰임이죠. 쓰임인데 이 용도지역에서의 쓰임은 생활권을 중심으로, 관할 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해서 쓰기 위해서 이 용도지역을 지정합니다. 즉 하나의 토지에는 하나의 생활권만 형성이 돼야 되니까 용도지역은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없죠. 중복이 안 된다는 거. 이게 결론. 그 다음에 용도지역, 관할토지 전부를 생활권을 중심으로 분류를 한번 해보면은, 일단 법에서 크게는 4가지 용도랑 그 다음에 9개의 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걸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은 21개의 세부 용도지역으로 세분을 하죠. 자, 크게 4가지 용도가 합격하셔야죠. 올해 안에 끝내야죠. 내년에 또 보면 힘든데. 서로가 민망합니다. 이렇게 2년씩 보고 이러면. 자, 도시지역,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크게 4가지 용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 다음에 도시지역을 다시 세분하면은 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세분을 하고, 관리지역은 네, 보전관리 맞고, 생산관리, 계획관리. 책을 보고 대답하는 것 같네. 이렇게 저는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이렇게 설명드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법에서의 분류고, 다시 이걸 대통령령으로 세분을 하면은 주거지역은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전용, 일반,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이렇게.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 주거지역이랑 똑같이.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 보전, 생산, 자연녹지.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저번 주에는 요거 21개의 용도지역을 어떻게 지정하는지까지 했습니다. 이 21개의 용도지역 어떻게 지정합니까? 관리계획으로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이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요거는 원칙. 원칙적으로는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일부 내지는 전부 절차를 생략하고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경우가 있었죠. 첫 번째,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는 경우가 공유수면 매립지에서의 특례. 공유수면 매립지에서. 그래서 매립 목적이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어떨 때입니까? 같으면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입안에서 결정까지를 생략하고 여기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본다라는 거. 다만 고시는 생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이제 매립, 준공 구역을 매립, 준공, 인가일부터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고 그 뒤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가 요거에 대해서 고시를 해줘야 된다. 고시는 생략이 안 되니까 요게 첫 번째 특례.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례가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는 특례가 있었죠.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입니다.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뭘로 봐주죠? 입안, 결정, 고시를 싹 다 생략하고 도시지역으로 본다라는 거. 이렇게. 그래서 첫 번째, 항만, 어항구역이 어디에 연접해 있습니까? 도시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 그런데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렇게. 그 다음에 택지개발지구, 그 다음에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그 예정구역. 근데 여기서 제외되는 게 수력발전소나 송변전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지역은 제외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뭘로 봐줍니까? 도시지역. 여기 지정이 되면은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본다라는 거. 원래 도시지역을 지정하려면은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러한 곳이 지정이 되면은 여기는 입안, 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싹 다 생략하고 여기를 도시지역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관리지역 내세의 특례가 있죠. 그래서 관리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여기를 뭘로 봐주죠? 농림지역. 그 다음에 관리지역 중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본다.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보는 경우는 항, 어, 도, 국, 일, 도, 택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관리지역 내에서의 특례는 관농농, 관보농장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 이렇게 저번 주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행위제한입니다. 행위제한. 자, 이렇게 21개의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역시 목적은 규제를 가하기 위해서 행위제한을 하기 위해서 지정이 되는 거죠. 행위 제한을 하는데 용도 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크게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건축 제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건폐율. 그 다음에 세 번째, 용적률. 이렇게.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면은 일단 요 세 가지 행위 제한이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건축 제한, 원칙. 어디서 합니까? 원칙은 대통령령에서. 원칙은 대통령령에서 한다라고 했죠. 대통령령에서. 우리 책에는 대통령령의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령의 내용이 안 나와 있는데 제가 1월 달에 설명드릴 때 이런 것들 표가 이렇게 있다라고 했죠. 지금 102페이지 하죠. 102페이지. 자, 대통령령을 보면은 뭐 1번 해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을 수 있는 건축물, 그 다음에 여기는 조례로 지을 수 있는 건축물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런 표가 용도 지역이 21개니까 이런 표가 21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 지역마다 지을 수 있는 건물, 없는 건물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놨습니다. 이게 대통령령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거를 다 외워서 풀 수가 없으니까 우리 책에는 그냥 아예 다 빼버렸습니다. 요거를.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요거는 지을 수 있지만 뭐 나머지는 안 돼 이런 식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을 한 두세 개 정도 규정을 해놨으니까 요거 빼고 나머지는 못 짓는다. 이게 대통령령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런 표가 21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법에 가보면 이렇게 이런 것들을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책 그 밑에 심화에 보시면은 대표적인 것들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 몇 가지를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거기 그거 한번 보죠. 내용을. 자, 그래서 102페이지 위에 건축 제한의 원칙 보시면은 1번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요거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요걸 제가 이제 건축 제한이라고 한다고 했죠. 건축 제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 관한 사항은 원칙 어디서? 대통령령 거기 밑줄 돼 있죠? 대통령령. 이렇게.
그 다음에 부속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된 건축물에 관한 건축 제한에 의한다. 또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은 위의 규정에 맞아야 한다. 건축 제한 규정에 맞게끔 용도를 바꾸라 이런 말이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시행령 별표 2에서 22 2부터 20이니까 21개의 표가, 이런 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그렸던 표가 이렇게 21개의 표가 쭉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자, 그 중에서 몇 가지 이렇게 추려 놓은 건데 밑에, 자, 제가 주택을 절대 못 짓는 데가 두 군데 있다고 그랬죠. 주택을 절대 못 짓는 데 두 군데.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 유통상업지역 이거 어디라고 했죠? 도매시장. 새벽에 시끄러우니까. 도매시장 같은 거 경매할 때 막 새벽에 시끄럽고 이러니까 여기는 주택이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전용공업지역에 살고 싶은 사람 없겠죠. 그래서 이 두 군데는 주택의 건축이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첫 번째 칸에 단독주택의 건축이 금지된다는 거. 102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의 건축이 금지된다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단독주택조차도 못 짓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조차도 못 지으니까 어떠한 형태의 주택도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 그 두 군데가 전용공업지역이랑 유통상업지역 이 두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조차 이 두 군데서는 못 지으니까 다른 뭐 연립, 다세대 아파트 이런 것들은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 두 군데는. 그 다음에 밑에 연립, 다세대 이거는 보지 마시죠. 그냥 이거 됐고, 아파트 보시죠. 아파트에는 별표. 그나마 아파트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겁니다. 자, 일단 주택 안 되는데 두 군데 있었죠. 전용공업지역이랑 유통상업지역. 일단 그 두 군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런 데서는 일단 원칙적으로 4층 이하의 건물만 짓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죠. 그렇게 하면은 편하죠. 그러니까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는 4층 이하의 건물만 짓는다라고 생각하면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층 이상인 아파트는 녹간농자에서는 건축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맨 앞에 그 일반 공업지역에는 따로 밑줄. 맨 앞에. 그러니까 일반 공업지역 요것만 좀 따로 기억을 해주십시오. 아파트는 일반 공업지역에서는 건축이 안 된다는 거. 그러면은 뒤에는 녹관, 농자고, 그 다음에 유통상업지역이랑 전용공업지역은 안 되고, 그 다음에 일종 전용주거지역은 뭐 안 되죠? 일종 전용은? 세분은 안 해놨구나. 전용은 1종, 2종으로 세분되고, 일반은 다시 1, 2, 3종. 양호한 주거환경인데 뭐 양호한? 단독 양호한이죠. 단독 양호한. 그러니까 공동주택인 아파트는 지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일종 전용은. 그 다음에 일종 일반은 뭐 안 되죠? 그렇죠. 저층 편리한. 저층은 4층 이하를 말하죠. 그래서 5층 이상인 아파트는 건축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 일반, 일종 전용 이런 데는 안 되니까. 그래서 따로 기억해야 될 거는 일반 공업지역에는 아파트 건축이 금지된다라는 것만 기억하면은 나머지 내용은 외울 게 없는 겁니다. 이렇게 그것만 따로. 그 다음에 위락시설은 상업지역에서만 허용합니다. 위락시설은 일부 뭐 조례로 뭐 준주거지역에서도 허용하긴 하는데 요거는 대통령령의 원칙적인 것들만 대략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일종근생, 근린생활시설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사는 곳 주변에서 일용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들이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 중에서 규모가 좀 작고 조용한 것들이 일종근생. 근데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좀 더 시끄러워지면은 이게 이종근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근린생활시설은 사람이 사는 곳에는 어디든지 필요한 거니까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을 합니다. 모든 용도지역에서. 근데 이종근생 같은 경우에는 좀 일종근생보다는 크고 시끄럽고 한 거니까 조용해야 되는 데는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종근생은 종교집회용만 써놨는데 이종근생은 전용 주거지역에서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종근생을.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서는 일반 주거지역에서도 허용하지 않는데 조례로는 허용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든지 보전녹지 이런 데서는 이종근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새 문제가 많이 되는 이 종교집회장. 아, 난리죠, 이것 때문에. 종교집회장은
이게 2종 근생이 되기도 하고 종교시설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뭐 2종 근생인지 종교시설인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어디에 나오냐면 건축법에 나옵니다. 건축법에. 건축법에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여기 560페이지 보시겠습니까? 560페이지. 우리가 이제 그 건축법에서 용도 변경이라는 걸 설명을 드릴 때 건물의 종류를 크게 분류를 해보면 9개의 일단 시설군으로 분류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 9개의 시설군을 어떻게 배웠죠? 자산, 전문, 영교, 근주, 기, 그걸 다시 29개의 용도군으로 세분을 합니다. 그 29개의 용도군이 이 표에 나오는 겁니다. 1번 단독주택, 2번 공동주택, 3번 1종근생, 4번 2종근생 이렇게. 당연히 다 외우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시험에 나올 것들은 요약서에 정리를 해놓겠다라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근데 요 어떠한 건물들이 1종근생에 해당하는지 2종근생에 해당하는지 이런 것들은 여기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건축법에. 그래서 요런 거 보시면은 이 건물은 1종근생이구나, 요거는 2종근생이구나, 요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 외우긴, 지금 당장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시험 칠 때까지 다 외우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놔두시고 제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정리를 해 놓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정도만 보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 이 종교시설이, 종교집회장 같은 게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2종근생입니다. 근데 이게 500제곱미터보다 커지면, 이상이 되면은 종교시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포교당이라든지 예배당 이런 것들은 2종근생입니다. 근데 조금 큰 거, 명동성당 이런 것들은 종교시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크기에 따라서. 자, 근데 2종근생은 원래는 전용 주거지역이나 뭐 보전녹지 이런 데는 안 되는데 종교집회장만큼은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합니다. 종교집회장. 우리 이제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고 빌로 가야 되죠. 빌로. 종교집회장이. 언제든지 빌 수 있어야 되니까. 어디든지 있어야 됩니다. 어디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교. 요거는 전용 공업지역 빼고는 다 됩니다. 전용 공업지역에는 왜 안 되는지는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그 다음에 묘지 관련시설, 공장, 숙박시설 이런 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던 거는 아파트. 이게 제일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렵게 출제할 때는 1종근생이나 2종근생을 가지고 문제를 조금 어렵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1종근생은 뭐 모든 용도지역에서 허용을 하니까 다 되는 거고, 2종근생을 가지고 문제를 내놓은 게 있는데 다음에 기출문제 풀 일이 있으면 그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103페이지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 나오죠. 요거 1, 2월 달에 안 했습니다. 요거. 자, 건축 제한 원칙은 어디서 정하죠? 대통령령. 원칙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칙을 대통령령에서 한다는 거. 그래서 그 표가 21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을 그 심화해서 정리해서 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밑에 나와 있는 거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안 한다라는 겁니다. 안 한다는 거. 자, 요걸 한번 정리해 보면은 예외 해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농공단지, 두 번째 농림지역, 세 번째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는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이번에 건축 제한에 관한 특별 규정,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해서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러니까 원칙은 건축 제한에서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즉 대통령령에서 안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 3번 요거는 용도지구니까 일단 놔두십시오. 용도지구니까 1번, 2번, 3번은 칠학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 용도지구니까 놔두시고, 4번에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밑줄, 농공단지 에서는 같은 법이 바로 앞에 있는 법이겠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같은 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자, 우리 아까 도시지역으로 보는 특례에 보면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면 여기를 뭘로 봐주죠? 도시지역으로.
도시적으로. 근데 그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가면은 산업단지를 4가지로 구분합니다.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하나 더가 요거 농공단지. 그래서 도시지역으로 보는 경우 중에 제가 필기를 해드릴 때 그 옆에다가 농공단지 X라고 했던 이유가 농공단지까지 4가지로 구분하니까. 농공단지가 지정이 됐다라고 해서 거기를 도시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 농공단지는 지정이 되면은 행위제한을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건축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어디든지 관계없이 어떠한 용도지역이든 간에 이 농공단지가 지정되는 순간 거기서는 건축 제한을 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합니다.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렇게.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 그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거기 박스. 농림지역 중,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농림지역 중 거기다가 박스 하고 농업진흥지역 밑줄, 보전산지 밑줄, 초지 밑줄. 의 경우에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합니다. 자, 농림지역 한번 정리를 해보죠. 농림지역 중 여기다가 제가 박스 하라고 했습니다. 농림지역 중 박스를 하시고 농림지역 중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그 다음에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의 경우에는 각각 행위제한을 대통령령에서 하는 게 아니라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행위제한합니다. 이렇게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밑에 6번, 7번, 6번이랑 7번 맨 앞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이렇게 시작하죠. 거기다가 네모 박스.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이렇게 돼 있고 5개 정도가 있는데, 자, 제가 간략하게만 좀 써보죠.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구역, 그 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그 다음에 지정문화재 내지는 천연기념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이렇게 5군데. 요거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은 해양관리 및 뭐 그런 법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각각. 자, 뒤에 것들을 대충 적는 이유는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요거 앞에 거, 이걸 바꿀 겁니다. 문제 한번 내볼까요? 농림지역 중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수도법에서 행위제한을 한다. 건축제한을.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틀렸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서 한다. 그건 안 틀렸는데 앞에 거. 농림지역 중이 아니라 상수원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즉 앞에 거 이걸 바꿀 거라는 거예요. 앞에 거. 뒤에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즉 몇 번만 읽어보면 이건 안 헷갈립니다. 연결되는 게. 근데 요 앞에 거 농림지역에 연결되는 거 3가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결되는 게 5가지인데 요걸 싹 바꿀 겁니다.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보전산지로 지정된 지역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건축제한을 한다. 이런 식으로. 보전산지는 어디? 농림지역 중 이렇게. 그러니까 농림지역에 연결되는 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결되는 거,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뒤에 무슨 법에서 행위제한을 하는지는 몇 번 읽어보면은 말이 안 됩니다. 이거 바꿔버리면 뒤에 걸. 그러니까 초지는 초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공원구역은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지정문화재나 천연기념물은 문화재보호법, 해양보호구역은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수산자원관리법. 즉 이런 것들 뒤에 걸 바꿔버리면은 뭐 말이 어색합니다. 말이. 그러니까 요 앞에 걸 바꿀 겁니다. 농림지역에 연결되는 게 3가지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연결되는 게 5가지인데 요거를 싹싹 바꿉니다. 앞에 걸. 그러니까 요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요것만 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출제의 포인트는 요거 앞에 있는 거. 농림지역에 연결되는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연결되는지 요거를 기억하시고 뒤에 것들을 몇 번만 읽어보면은 절대 틀리지 않을 거니까 연결되는 법들은. 그래서 요거 농공단지는 일단 농공단지를 따로 떼서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농공단지가 지정이 되면은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거기서 행위 제한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연결되는 거 3가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연결되는 거 5가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 5가지를 외우기 힘들면은 차라리 농림지역에 연결되는 거 3가지를 확실히 외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앞에 걸 살짝 연결되는 거를 살짝 바꿀 거니까 그걸 좀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문제 난이도는 조금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의 특례 이런 것들은 보지 마십시오. 3번은. 그래서 요 2번 정도까지는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거고 나온다면 조금 어려운 문제지만은 요거 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요까지가 이제 건축제한입니다. 그래서 건축제한 원칙은 대통령령에 사는데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안 하는 거.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그 다음에 농림지역 중 요 3군데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초지는 각각 개별 법률에서.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진영문화재나 철원기념물,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행위제한, 건축제한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건축제한. 그 다음 뒤에 페이지 보시면은 건폐율, 용적률이 나오죠. 건폐율이랑 용적률. 자, 요거는 좀 지우도록 하고. 건폐율은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이었죠. 대지 면적 분의 건축 면적. 그 다음에 율이니까 곱하기 100. %가 나와있죠. 그 다음에 용적률은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대지 면적 분의 연면적. 이 연면적이라는 거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하죠. 곱하기 100. 이렇게. 그래서 건폐율이라는 거는 대지 중에서 내가 건폐율만큼을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두라 이 말이 건폐율이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50%다 라고 하는 거는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은 건물의 모양이나 형태를 규제하는 건 아니고 대지 중에서 어쨌든 요 절반까지 최대 50%까지만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두라 라는 게 이제 건폐율의 취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절반까지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두라.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는 거는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이렇게 해가지고 용적률이 200%다 라고 하면은 자 대지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가정을 해보죠. 100제곱미터일 때 이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연면적이 얼마냐 이런 것들을 많이 구하도록 물어봅니다. 연면적.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x 값을 구하는 방식을 한번 했었죠. 200%를 숫자로 바꾸면은 200%를 숫자로 그냥 바꾸면은 우리가 이 퍼센트 율 구할 때 곱하기 100을 해줬죠. 그러면은 퍼센트를 떼면은 100을 나눠줘야 됩니다. 그럼 200%에서 100을 곱해서 200%가 됐으니까 100을 빼주면은 2. 그 다음에 2를 분수로 바꾸면 1분의 2. 그래서 우리가 x 값을 구하려면은 요렇게 곱하고 하면은 값이 같아진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x는 1 곱하기 x니까 x는 대지 면적 100제곱미터죠. 대지 면적의 200%일 때는 몇 배? 곱하기 2를 하니까 2배. 그 다음에 300%면 이게 3이 되겠죠. 그러면 용적률이 300%다라는 거는 대지 면적의 곱하기 3에서 3배 만큼을 건물의 용량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대지 면적의 2배, 3배, 5배, 10배, 3.5배 만큼을 건물을 지어 올려서 건물의 용량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게 용적률입니다. 자, 이 대지에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 면적은 100제곱미터로 가정을 해보죠. 자, 100제곱미터의 대지에 건폐율을 최대한도를 다 씁니다. 다 써가지고 건물을 지으면은 바닥 면적 얼마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건물을 50%라는 거는 50제곱미터까지. 그래서
100제곱미터 중에 50%까지 건물을 지어서 덮고 나머지는 공지로 남겨둬야 되니까 최대 다 쓰면은 50제곱미터까지 건물을 지어서 덮을 수가 있죠. 자, 바닥 면적을 똑같이 해가지고 건물을 쌓아 올립니다. 자, 용적률을 써야겠죠. 내가 각 연면적이라는 거는 각 층 바닥 면적의 합계니까 얼마까지 쌓아 올릴 수 있냐라는 거는 대지 면적의 200%니까 몇 배? 2배만큼을 위로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연면적으로. 그러면은 한 층에 50제곱미터니까 몇 층까지? 100, 150, 200 이렇게 하면은 4층까지 건물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이 나오죠. 그래서 건폐율이 50%고 용적률이 200%일 때 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다 써서 건물을 짓게 되면은 4층짜리 건물이 나옵니다. 요게 이 4라는 숫자가 용적률에다가 이 건폐율을 나눠주면 4가 되죠. 200에다가 50을 나누면 요 4층이라는 숫자는 이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소 층수입니까? 최대 층수입니까? 최대 층수라는 거는 이거보다 더 높게 못 짓는다 이 말이죠. 최소 층수는 이거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높게 지을 수 있습니까? 더 높게 지을 수 없습니까? 있죠. 건폐율을 다 안 쓰면 되죠. 건폐율을 다 안 쓰고 50%인데 건폐율을 25%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은 바닥 면적이 25제곱미터. 그러면은 요만큼의 공간이 지금 남죠? 내가 쓸 수 있는 용량이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 남아있는 용량을 위에다가 갖다 붙이는 거죠. 위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거보다 더 높은 건물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 같은 그런 초고층 건축물이 탄생하는 비법이 이런 것들. 건폐율을 최대한 작게 쓰는 겁니다. 작게 쓰고 남아있는 용량을 위로 갖다 붙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높은 건물이 탄생하는 겁니다. 즉, 건폐율, 용적률에다가 건폐율을 나눠서 나오는 이 4층이라는 숫자는 이 대지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소 층수지 최대 층수가 아닙니다. 최대 층수가.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이 결합을 하면은 건물의 높이를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게 아니라 간접적으로 규제를 한다라고 했죠. 직접적으로 규제를 하면은 무조건 4층으로 지어라, 뭐 5층으로 지어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거는 최소 4층까지 지을 수 있고 이거보다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단 건폐율이나 용적률 제한이 있으니까 무한대로 쌓아 올리는 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만 제한을 하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바벨탑을 만드는 거는 제한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무한대로 쌓아 올릴 수는 없다라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용적률 산정할 때 이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4가지가 있었죠. 용적률 산정할 때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거 4가지. 그렇죠. 여기 안 나와 있나? 요거는 이 책에는 건축법에 나와 있나 본데 건축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이제 건축법에서 할 건데 보면은 용적률 산정할 때의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게 첫 번째 지하층, 두 번째는 부설 주차장, 세 번째는 피난 공간, 대피 공간 이렇게 설명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건축법에 가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건폐율이나 용적률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게 각각 이 용도 지역들마다의 건폐율, 용적률의 최대 한도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죠. 건폐율을 어떻게 배웠었죠? 그렇죠. 그 강의 노트에 써놨을 텐데 5657-9887 5657-9887 그래서 전화번호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5657-9887 이렇게.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1종, 2종이 둘 다 50이죠. 50. 그 다음에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이 60이고 그 다음에 3종 일반은 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그래서 여기까지 주거지역은 5, 6, 5, 7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4가지는 90, 80, 80, 70이니까 요게 9, 8, 8, 7 이렇게. 그래서 건폐율 최대한도는 5657-9887 이렇게 5657-9887 5657-9887 그래서 전용 주거지역이 50 일반이 1종 2종까지 60 3종 일반은 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70 5657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9, 8, 8, 7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쉽죠. 공업지역은 셋 다 70 녹지지역은 셋 다 20 그 다음에 계획관리지역만 40 나머지는 20
20, 20, 20 이렇게. 그래서 주거지역이랑 상업지역만 좀 구분하시면은 나머지는 쉽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5, 6, 5, 7에 9, 8, 8, 7. 전용이 1종, 2종이 둘 다 50. 그 다음에 일반은 1종, 2종까지 60. 그 다음에 3종이 오히려 5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최대 70.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순서대로 90, 80, 80, 70. 그래서 5, 6, 5, 7에 9, 8, 8, 7.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셋 다 7, 7, 7. 녹지지역은 셋 다 둘, 둘, 둘.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40. 계획관리만 40이고 나머지는 20, 20, 20, 20입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건폐율 최대한도. 건폐율 최대한도. 그 다음에 용적률은 막 더하고 빼고 뭐 이렇게 했었죠. 자,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합니까?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의 용적률 최대한도는 책을 보시죠, 책을. 100, 그렇죠. 100, 107페이지. 아직 뭐 이상, 앞에 있는 숫자는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숫자는. 그래서 최대치만 기억을 하는 거야, 최대치만. 그래서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100부터 시작해서 얼마씩 더해 나가죠? 50씩. 해서 100, 150, 200, 250, 3종 일반 주거지역이 300이죠. 300.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 500. 요까지가 주거지역. 100, 150, 200, 250, 300 하면은 이게 3종 일반.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1500. 1500. 1500에서 얼마씩 빼나갑니까? 200씩. 해서 1500, 1300, 1100, 900. 중심, 일반, 유통, 근린 1500, 1300, 1100, 900. 중심, 일반, 유통, 근린 1500, 1300, 1100, 900. 이렇게.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은 얼마부터 시작하죠? 300부터. 요 순서대로 50씩 더해 나가는 게 300에서 끝났으니까 요 300이 그대로 내려와서 300부터 해서 얼마씩 더합니까? 똑같이 50씩 더하죠. 그래서 300, 350, 400 이렇게. 전용 공업지역, 일반 공업지역, 준공업지역 300, 350, 400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도시지역.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80 아니면 100인데 100인 게 더 많다고 했습니다.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으로 100이 최대 한동계 2개고 80이 최대 한동계 1개인데 어디다가 80 주면 됩니까? 보전 녹지 80. 가장 개발이 안 되는 보전 녹지가 80이고 나머지는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입니까? 비도시지역이니까 오히려 80이 2개고 100이 하나입니다. 그러면 100을 어디다 주면 됩니까? 가장 개발이 될 것 같은 계획관리만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렇게. 그래서 50씩 더하고 200씩 빼고 50씩 더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80 아니면 100이죠. 80 아니면 100인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이니까 100이 최대 한동계 2개고 80이 최대 한동계 1개인데 가장 개발이 안 되는 보전 녹지가 80, 나머지는 100, 100. 그 다음에 관리지역은 비도시지역이니까 80이 2개고 100이 하나인데 가장 개발이 될 것 같은 계획관리가 100, 나머지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렇게. 그래서 건폐율은 5, 6, 5, 7에 9, 8, 8, 7, 7, 7, 7, 2, 2, 2. 계획관리는 40, 나머지는 20, 20, 20, 20. 그 다음에 용적률은 제1종 전용 주거지역이 얼마부터 시작하죠? 100부터 얼마씩 더합니까? 50씩. 100, 150, 200, 250, 300 하면 3종 일반이고 준주거지역은 500. 그 다음에 중심상업지역은 1500. 얼마씩 빼나가죠? 1500, 1300, 1100, 900. 중심, 일반, 유통, 근린 1500, 1300, 1100, 900. 그 다음에 전용 공업지역은 얼마부터? 300. 얼마씩 더합니까? 50씩. 300, 350, 400 이렇게. 그 다음에 보전 녹지는 80, 80. 보전 녹지는 80. 나머지 녹지죠. 생산 녹지나 자연 녹지는 100. 그 다음에 계획관리는 100. 계획관리는 100. 나머지 생산 관리나 보전 관리는 80, 80. 농림 80, 자연환경 보전지역 80. 이렇게. 그래서 오늘 가셔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용도지역의 분류, 그 다음에 개념들, 용도지역의 개념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까지.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기본. 이거 모르면 이제 수업 못 듣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의 분류랑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역마다의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학교 가고 싶으시면 내년에 안 봐야죠. 우리 뭐 보더라도 밖에서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저도 이렇게 2년 동안 이렇게 내년에 또 왔는데 같은 분이 또 앞에 앉아 계십니다. 얼마나 민망한 줄 아십니까? 처음에 강의 처음 시작할 때는 뭣도 모르고 아이고 사장님 반갑습니다 이러면서 인사를 하면 조용히 안 하나? 이러면서 부끄럽습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고 다시 보면 그러니까 꼭 좀 요거는 꼭 좀 합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분류하는 거 용도지역의 분류 그 다음에 개념 건폐율 용적률 최대 한도까지 요거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조금 내용이 어려운 게 있는데 그거 한번 해보죠. 105페이지 먼저 보실까요? 105페이지 건폐율의 뭐 규제 목적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1, 2월 달에 다 설명을 드렸던 거고 자 105페이지 가로 2번에 보면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네? 그렇죠 자 기억이 안 나시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죠. 어디냐면은 개발행위 허가에 나옵니다. 제가 이제 아직 성장관리 방안을 수업을 안 해가지고 좀 그런데 자 어디 보면은 158페이지 158페이지 자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개인이 그럴 때 자 신청하면은 이 신청서를 허가권자한테 제출을 하죠. 그 신청서를 받는 허가권자는 허가를 내줄지 말지를 고민을 합니다. 그 고민을 할 때 허가의 기준이 5가지가 있었죠. 뭐 개발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관리계획이나 성장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사업에 지장이 없을 것,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것. 그게 157페이지 맨 밑에서부터 158페이지 위에까지 나와 있는 허가의 기준. 이 허가의 기준을 모든 용도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데서는 100% 그대로 적용하고 어떤 데서는 강화하기도 하고 완화하기도 하고 어떤 데서는 강화해서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게 시가와 유보, 보전 용도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했죠. 158페이지 밑에 맨 밑에 있는 박스에 시가와 유보, 보전 그 중에서 제가 3가지 유보 용도 요거는 꼭 외우라고 했죠. 유보 용도 그 3군데가 어디입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이렇게 유보용도 3군데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요겁니다. 요거 여기 보시는 유보용도랑 보전용도 요 지역에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걸 수립을 합니다. 올해 이제 요번에 3, 4월 달에는 그 수업을 할 겁니다. 유보용도랑 보전용도에서 성장관리 방안이라는 걸 수립하는데 거기 다시 105페이지 넘어오시면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요거 유보용도인데 여기에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가로 1에도 불구하고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자, 계획관리, 그 다음에 생산관리, 그 다음에 자연녹지지역 이런데 유보용도 지역인데 여기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합니다. 자, 계획관리지역은 원래 건폐율 최대 한도가 얼마죠? 40%인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이 되면은 50%까지 할 수 있습니다. 50%까지. 밑줄을 가로 안에 돼 있죠? 가로 안에 밑줄을 하십시오. 계획관리지역은 50%까지.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자연녹지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 최대 한도가 얼마죠? 원래는 20%죠. 근데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했을 때는 30%까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조례로 따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이 되면은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각각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조례로. 이렇게. 그래서 계획관리 지역의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된 경우에는 건폐율 최대한도 50%까지. 그 다음에 생산관리나 자연녹지 지역에서는 30%까지 최대 한도를 올려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성장관리 방안. 요 성장관리 방안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다가 수립하는 겁니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 개발될 것 같으니까 건폐율을 좀 완화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40%, 20%인데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면은 50%, 30%까지 완화해 준다는 거. 그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건폐율의 특별규정이라는 게 나오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에 관한 기준은 8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따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칠학지구는 60%. 요거 지금 다 배우긴 좀 힘듭니다. 60%. 그 다음에 개발진흥지구인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건폐율을 40%. 그 다음에 도시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데는 30%까지.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그 다음에 자연공원은 60%. 농공단지는 70%. 이게 이제 시험에 얼마 전에 나왔었고, 그 다음에 농공단지 말고 나머지 세 가지 산업단지가 있죠.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그 다음에 준산업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80%까지. 즉, 자, 원래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는 대통령령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조례로 요 범위 안에서 건폐율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던 거 칠학지구 아까 60%였죠? 칠학지구 60%고 개발진흥지구인데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40%까지. 그 다음에 자연녹지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는 30%.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그 다음에 여기 자연공원은 60%.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70%. 나머지 산업단지들은 80%까지. 자, 요거랑 똑같은 게 어디 있냐면은 거기 용적률 그 108페이지 4번에 보시면은 용적률에 관한 특별규정이 있죠. 용적률에 관한 특별규정. 자, 거기 보실까요? 1번에 개발진흥지구 도시지역 외, 아까 도시지역 외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은 40%였습니다. 40%. 그 옆에다가 40% 써놓으십시오. 건폐율은 40%. 근데 용적률은 100% 이하까지.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아까 건폐율은 최대 40%였죠, 이거. 앞에 보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은 40%, 건폐율은 40%. 근데 용적률은 80%. 그 다음에 자연공원. 자연공원은 아까 건폐율은 60%였죠? 그 60 써놓으세요, 옆에. 60인데 용적률은 100%. 그 다음에 농공단지는 아까 건폐율은 70%였습니다. 70%. 근데 요거 용적률은 150% 이하까지. 그 다음에 여기 없는 것들 있죠. 그거는 용적률은 완화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번에 묶어서 보면 되는데 제가 요약서 같은 데는 표로 묶어서 정리해 놓을 겁니다. 지금 외우라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거 나오면 진짜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거는 29회 때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한 5년까지 34회까지는 안 나올 거니까 편하게 보셔도 됩니다. 편하게 보셔도 되는데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거. 이런 것도.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는 이렇게 정하는데 이러한 지역들에서는 요 범위 안에서 조례로 건폐율이나 용적률 최대한도를 따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로 묶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건폐율만 있는 것들 몇 개 있죠. 건폐율만 있는 거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건 농공단지 건폐율 최대한도 70%라는 게 최근 29회 때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오면 이제 조금 어려운 겁니다. 조금 어려운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건폐율 뭐 조정 이런 것들 나머지 제가 안 읽은 부분들은 안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은 106페이지에 5번 건폐율의 조정 이런 것들은 안 보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에 나오는 건 진짜 참고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용적률 보시면 뭐 규제 목적 이런 것들은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108페이지에 특별 규정 요거는 했고 5번 용적률 완화했죠. 이거 통째로 안 보겠습니다. 버리십시오. 이렇게 이런 것들. 그래서 자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용도지역 세분되는 거. 그 다음에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념들,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다음 여기 이제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고, 그 다음에 아까 건축제한에서 원칙 건축제한 어디서 하죠? 대통령령인데 대통령령으로 안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공단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에 연결되는 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 초지법에 따른 초지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초지법에서 행위 제한합니다. 요런 데는 어떤 지역에서?
농림지역 중,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중, 뭐 공원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그 다음에 해양보호구역,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은 각각 개별 법률에서 행위 제한합니다. 이게 건축 제한의 특례, 그 다음에 방금 봤던 게 이제 건폐율 용적률의 특례. 건폐율 용적률 특례 이런 것들은 지금 당장 외우기는 힘드니까 일단 나서죠. 뭐 40%, 60%, 뭐 70%, 80%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지금은 외우기 힘드니까 다음에 여유가 된다라면은 일단 기본적인 거 외우고 문제풀이 하시면서 나 이제 건폐율 용적률 이거는 눈 감고도 다 맞출 수 있어 하면은 그때 이런 것들 특례를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건축 제한의 특례, 뭐 농림지역에 연결되는 거,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건폐율이나 용적률 특례 이런 게 나오면은 문제 난이도는 어려운 겁니다. 상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상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틀려도 합격에 지장은 없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이미 기출 문제 몇 번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까 나왔을 때 이제 맞춘다라면은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110페이지. 거기 보시면은 7번 용도지역 미지정 또는 미세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요거 별표해 놨죠. 이거 한번 보도록 하죠.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쉽지만 시험에 뭐 자주 출제되는 지문입니다. 자, 원칙적으로 용도지역이라는 거는 관할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내지는 잠깐 동안 이 용도지역이 미지정됩니다. 미지정. 내지는 이 용도지역 중에 도시지역까지는 지정이 되는데 이 도시지역이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공업지역인지 녹지지역인지 세분이 안 돼 있습니다. 미세분. 그 다음에 관리지역 마찬가지. 관리지역까지는 지정이 되는데 이게 계획관리인지 생산관리인지 보전관리인지 세분이 안 돼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토지들. 첫 번째 논점은 이 토지를 활용할 수 있냐라는 게 문제가 됐었죠. 이런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토지를 내가 쓸 수가 있습니까? 네,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쓸 수 없다라면 제가 1, 2월 달에도 이렇게 똑같이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쓸 수 없다라면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토지에는 건물의 건축 등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토지들,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토지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쓰는데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는. 그러니까 원래 용도지역이 지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용도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토지들, 이런 토지들도 쓸 수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다 썼단 말이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곳, 처음부터 아직 지정도 안 됐는데 상업지역처럼 토지를 쓰게 하다가 갑자기 지정을 해보니까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이런 게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건물을 15층까지 지어놨다가 막 한 10층 덜어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강하게 행위 제한을 가장 강하게 합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이걸 풀어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직 뭐가 지정될지 모를 때는 가장 행위 제한이 강한 곳의 행위 제한을 받으면서 건축 제한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관한 행위 제한을 받으면서 토지를 활용했다가 나중에 이제 용도 지역이 지정된다라면 더 짓고 하는 건 되지만은 막 15층까지 이렇게 지어놨다가 10층을 막 덜어내고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처음에는 가장 센 곳의 행위 제한을 받으면서 토지를 활용합니다. 그러면은 용도 지역이 미지정됐을 때는 용도 지역 중에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곳이 어디죠?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 다음에 도시 지역까지는 지정되어 있는데 도시 지역이 미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도시 지역 중에 가장 센 곳 보전 녹지. 그 다음에 관리 지역까지는 지정이 되어 있는데 관리 지역 중에 가장 센 곳 보전 관리. 즉 보전자 들어가는 것들. 이러한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받으면서 토지를 활용합니다. 이렇게. 자, 첫 번째 보면은 용도 지역이 미지정되거나 미세분된 토지 이런 것들을 쓸 수 있습니다. 쓸 수는 있는데 행위 제한은 가장 센 곳, 용도 지역 중 행위 제한이 가장 센 곳의 행위 제한을 적용받으면서 토지를 활용한다는 거. 그래서 보면은 첫 번째 용도 지역이 미지정된 지역은 어디? 자연환경 보전 지역. 그 다음에 동그라미 그 2번에 미세분된 지역이죠.
도시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녹지.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미세분됐을 때는 보전관리. 이렇게 보전관리. 그 다음에 8번 도시지역의 다른 법률 적용의 배제. 자,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아니한다 밑줄 해놨죠? 이거 설명드렸습니까? 도시지역에서는 다음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서 1번 도로법에 따른 밑줄 접도구역. 접도구역 밑줄. 그 다음에 2번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 자격증명 거기 밑줄. 농지취득 자격증명. 이걸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할 겁니다. 이제 농취증. 자, 접도구역이라는 거 설명을 안 드린 것 같으니까 보면은 했던 것 같은데 했죠? 그렇죠. 내가 안 했을 리가 없는데 자, 도로가 있죠. 접도구역이라는 거는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까지 건물의 건축을 금지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향후 도로를 정비하거나 확대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이거 증축할 때를 대비해가지고 도로 옆에다가 이 건물 다 지어놔버리면은 나중에 확장 공사할 때 이걸 다 수용을 해야 되니까 도로로부터 일정 거리까지 건물의 건축을 금지합니다. 이걸 접도구역이라고 합니다. 접도구역. 접도구역. 근데 이거 어디에서는 적용하지 않습니까? 제목을 보셔요. 지금 뭘 보는지 봐야죠. 도시지역에서 다른 법률 적용의 배제. 즉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 안에서는 길 옆에라고 건물 안 짓고 이런 데 없죠. 이걸 볼 수 있는 데가 국도변이라든지 고속도로 같은데 고속도로 쭉 타고 가다 보면은 고속도로 주변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바깥쪽으로 나가면 없죠. 그러다가 저 양재 IC 들어오기 전에 서울 이제 경부고속도로 타고 들어오다가 양재 IC 들어가기 전에 보면은 이제 현대자동차 그 쌍둥이 빌딩이 나오고 아파트 단지도 막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럽니다. 고속도로 옆에. 그거 여기서부터 아 도시지역이구나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건물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이쪽까지는 쭉 없다가 고속도로 주변에 톨게이트로 가까이 갈수록 이 건물들이 들어서면은 아 여기 도시지역이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뭐 국도변 같은 데도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국도에 좁은 도로인데 여기에다 건물을 높은 건물을 지어버리면은 반대편에서 오는 차가 안 보이니까 교통에 방해가 될까봐 이런 것들을 접도구역으로 지정을 합니다. 대신에 이 접도구역에 관한 규정은 도시지역에서는 적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도시지역에서는. 그 다음 농취증이죠. 농취증. 자, 누구든지 농지를 취득하려고 할 때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다만 어디서는 괜찮답니까? 어디서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도시지역. 도시지역. 그러니까 도시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농지가 있습니까? 네, 있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도 지목이 전, 다 과수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만 이하 뭐 한글 아닌 게 좀 써져 있는데 보죠.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 해석이 필요한 한글이죠. 자, 그러니까 도시지역을 나눠보면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하는데, 자, 여기가 녹지지역이고, 여기가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입니다. 근데, 여기, 도로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도시군 계획시설로 여기 결정을 해놨습니다. 도시군 계획시설로. 도시군 계획시설은 기반시설이 관리계획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걸 도시군 계획시설이라고 부르죠. 자, 요렇게 그려놓고 한번 읽어보죠.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자, 요겁니다. 동그라미 있는 거. 여기 동그라미가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입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요겁니까? 요겁니까?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는 노란색 B급입니까? 하얀색 B급입니까? 해석이 안 되십니까? 법을 잘하려면 국어를 잘해야 되는데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노란색이죠? 요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면은 이 노란색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죠. 받아야죠. 원래는 농취증에 발급받을 필요가 없는데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으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데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습니다. 다만 녹지 지역에 있는 농지더라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 이거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 도로라든지 학교, 철도가는 이런 데 있는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죠. 왜 해석을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국어 실력이 떨어지시네. 어렵죠. 이런 말 쓰면 안 됩니다. 이거 비문입니다. 비문. 이거 말도 안 되는 말인데 법에서 이런 말이 많습니다. 좀. 이렇게. 그래서 녹지 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 즉 녹지 지역에 있는 일반적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발급받으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도시 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도구역.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농지증. 요 두 가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어디에서 적용하지 않습니까? 도시지역에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 도시지역에서. 다만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습니다. 다만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것. 여기까지가 용도지역입니다. 뭐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는 거고 두 문제도 자주 출제되는 게 용도지역입니다. 용도지역.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용도지구 보도록 하겠습니다.